가시덤불 속 한 마리 사슴. 자야, 우리 드디어 신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 그곳에 직장을 알아봤는데 오늘부터라도 출근하라는 소식이 왔어. 우리 정리해서 함께 만주로 떠나자. 백석의 처지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늘 가시방석이었다. 조선 총독부에서 교령과 군사훈련을 강화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언제든 전쟁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총가를 사용하는 훈련을 학생들에게 시키라니 말이 되나? 게다가 조선어 과목은 아예 폐강 조치했어. 조선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거군요. 그래. 그런데다 학교에서 나에게 조선어로 된 우리 학교 응원가를 일본어로 바꾸라는 명령이 떨어졌었어. 어쩔 수 없이 일본어로 바꿨는데 학생들이 신이 나지 않는다며 응원가 불창운동을 벌였지 뭐야. 그래서 어찌 되었어요? 사실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흉내라도 낸 것인데 이놈들이 내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불창운동을 멈추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수업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더 난리를 쳐서 지금 학교가 뒤숭숭해. 게다가 함흥경찰서의 노골적인 감시가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이 숨막힐 듯한 학교 생활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각 행정구역과 지방학교에까지 창씨기명 압박이 점점 더해가고 있었다. 지식인들의 비판과 저항은 무기력해졌고 살아남기 위해서 제국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 백석과 형제처럼 지내던 백철도 존경하는 이태준, 김동인, 이광수 선생도 창씨개명과 친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같은 성씨라고 형 동생처럼 지내는 백철은 사실 수리론을 주장하면서 일제식민지를 받아들이자는 논리를 폈고 이광수는 조선문인협회 회장으로 내순일체와 창씨개명에 앞장서고 있는 꼴을 지켜보는 백석은 개탄했다. 학교 당국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몇몇 선생들을 독촉했다. 백석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제는 피해가기 힘들 것 같아. 선생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니냐며 코앞에다 대고 협박을 해오니 조선 총독부의 창씨개명 압박으로 신무사를 사퇴하고 경성을 떠나왔건만 이제 함흥도 안전지대가 아니었고 신병까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백석은 혼란스러웠다. 언제까지 저항할 수 있을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백석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 느낌이었고 언제 벼랑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고유한 우리말과 영혼마저 빼앗는 일체의 내선 일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백석은 그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끝내 개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글도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집안 어른들의 압력이 차츰 나와 백석을 옥죄어왔다. 백석의 부모님은 사람을 보내 당신 자식의 앞날을 망치지 말고 조용히 떠나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는 부모를 무시하고 살 만큼 불효자가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부모님의 강압을 받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그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조국과 부모의 권한을 벗어나는 궁여지책으로 내게 만주로 떠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자야, 이 연약한 몸으로 추운 만주 땅에 가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는 애처롭게 나를 쳐다보며 떠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나는 그가 처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님을 떠날 결심까지 했다는 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다. 그에게 신중한 결정이냐고 물으려 하니 그가 바로 내 입술을 그의 입술로 막아버렸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나 민망할 때 그가 상투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말을 따라달라는 표시였다. 사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돌밭이든 가시밭길이든 두렵지 않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싫어도 거역할 줄 모르는 효자였다. 부모님이 내린 결정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부모를 떠날 계획을 세웠다니 하찮은 기생인 나 하나 때문에. 그것이 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끔 이야기하는 지조인이기 때문이라면 그가 조선 문단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보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그의 서구적인 외향과 현대적인 패션 감각 때문이었다. 그의 내향은 오로지 그 누구보다 토속적이었다. 가장 조선적인 말을 사랑했고 가장 조선적인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단지 고루한 유교적 결혼 간섭에 대해서는 말없이 저항을 해오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의 힘으로는 깨지 못할 높은 벽이었다. 나는 에고이스트가 못되었다. 그의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격조 높은 시인을 오로지 사랑에 눈이 멀어 부모와 나라를 배신했다는 낙인을 찍히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기생과 도망친 시인 백석이라는 주홍글씨가 높고 고결하기만 한 그의 가슴에 저주스럽게 빛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단호했고 날이 갈수록 굳어졌다. 밤낮으로 나를 설득했다. 나는 드디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수없이 고심을 한 후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랑은 후회를 남기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주홍글씨의 헤스터 프린처럼. 그녀는 간통죄로 교수대 위에 섰다. 사람들이 불륜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딸 펄을 아는 채였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수치심으로 고개를 떨구지도 않았다. 그녀의 가슴에 주홍글씨 A가 태양처럼 빛났다. 그런데 나는 왜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사랑 때문에 가슴에 주홍글씨가 박힌다 한들 그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인가. 마음을 굳히고 나니 용기가 생겼다. 떠나기로 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더딘 날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주변을 정리했다. 드디어 다음날 새벽에 만주행 기차를 타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필요한 것은 만주로 가서 사기로 하고 짐은 최대한 간편하게 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함흥을 떠나기로 했다. 그와 나는 함흥역 근처 여관에서 고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고국에 대한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착잡한 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부푼 희망이었다. 다음날 새벽 기차 시간을 30여 분 앞두고 내가 먼저 역으로 나가고 10여 분 후에 그가 나오기로 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나가려고 막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중 한 사내가 백석의 팔을 뒤로 꺾고 붙잡고 다른 한 사내는 나를 붙잡고 또 한 명은 방안을 뒤졌다. 무슨 일이요? 몰라서 물어?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일이요? 경찰이다. 방안을 이리저리 뒤지면서 투덜거리던 한 사내가 백석의 뺨을 후려쳤다. 이명호였다. 간혹 내 하숙집과 백석의 하숙집 주위를 배회하는 것을 얼핏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 남자가 이명호와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였다. 일본에 있을 때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니던 그가 함흥에 경찰로 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친구 이용주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부터 그는 더 노골적으로 내게 접근해왔다. 그때 이명호는 늘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던 남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작달막한 키에 일본에서 볼 때보다 살이 올라 빵빵한 몸이 근육질로 탄탄해 보였다. 몸의 평수만큼 큰 얼굴에 눈은 단축구멍만 했으며 나지막한 코에는 금태 안경이 걸쳐져 있었다. 두툼한 입술은 쉴 새 없이 시족거리며 뭔가를 투덜거리는 것은 그대로였다.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이 개명도 하지 않고 도리어 학생들을 선동해 불창운동을 벌여? 게다가 만주로 가려고 쌓아놓은 가방이 형사들의 의심을 더 자극했다. 연행해! 두 연놈들 가방은 압수다. 나와 백승은 함흥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치조실에는 순사부장이 앉아 있었고 백석의 뺨을 후려친 이명호가 순사부장 옆에 서 있었다. 이름이 뭐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이름을 다시 물었다. 백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이름이 뭐야? 라며 순사부장이 책상을 탕탕 치며 물었다. 백석입니다. 백석? 백석이 네 본명이야? 본명을 대라고 본명을 이 새끼야. 백기행입니다. 여기 왜 잡혀온 줄 아냐? 모릅니다. 모른다고? 옆에 서 있던 이명호가 포성줄에 묶여있는 백석을 발로 걷어찼다. 의자와 함께 백석이 나가 떨어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명호를 노려보았다. 일어나! 백석은 일어나려 했지만 포성줄에 묶여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명호는 넘어져 있는 백석의 몸을 닥치는 대로 발로 차면서 일어날 것을 종용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나는 이명호에게 소리쳤다. 그가 일어나려고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일어나 의자에 앉으니 이명호가 또다시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백석은 간신히 다시 의자에 앉았다. 순사부장은 이명호가 하는 짓이 만족스러운 듯 나와 백석에게 서류를 던져주면서 상세하게 거지접시 작성하라고 얼음장을 놓고 나갔다. 이명호는 백석의 뺨을 한 번 더 후려치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더니 묶었던 포송줄을 풀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묶은 밧줄도 풀어주었다. 나는 손이 자유롭게 되자 이명호의 뺨을 갈겼다.
이명호는 갑자기 당한 일에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다시 희죽거리며 종이를 내 앞으로 내밀며 소리쳤다. 빨리 적어. 백석은 갑자기 벌어진 이 모든 일에 정신이 나간 표정이었다. 이명호에게 맞은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무엇을 적으란 말인가? 이명호는 백석에게 종이를 더 바짝 들이밀며 말했다. 너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적으란 말이야. 출생부터 부모, 형제, 학력, 직업, 학교에서의 행적, 연애, 만주로 도망치려고 한 이유 등등. 이명호는 창씨 개명을 하지 않는 이유와 학생들을 선동한 죄보다 만주로 도망치려고 한 이유를 더 캐물었다. 백석은 만주로 도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직장을 옮기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생년과 도망치려고 했잖아. 순순히 불지 않으면 네 아가리와 대갈통이 이 쓰요시에게 박살이 날 줄 알아. 이명호의 일본식 이름이 쓰요시인 모양이었다. 놈은 또다시 닥치는 대로 손찌검을 해댔다.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명호는 그를 마구 짓밟았다. 백석은 고스란히 그에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악을 쓰며 이명호를 말렸다. 그러자 이명호는 내 뺨을 후리치며 밀쳐버렸다. 나는 구석진 곳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러자 백석이 그만하시오 라며 이명호에게 소리쳤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여자는 건들지 마시오. 이명호의 입에서 기생 얘기가 나오자 백석은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된 듯했다. 백석은 그자들이 내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을 했다. 그래서 나를 내보내주라고 이명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였다. 그럴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을 두고 나 혼자 나가지 않아요. 이명호는 잠시 나갔다가 오더니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다. 나는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다. 제발 순순히 따라 나가요. 난 괜찮아. 나를 위해서 나가야 하는 거요. 알겠소? 그는 애원하듯 내게 말했다.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싫어요. 맞아도 같이 맞고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고 감방에 갇혀도 같이 갇힐 거예요. 이명호는 악을 쓰는 내게 화가 났는지 달려들어 내 옷을 마구 벗기기 시작했다. 인연이 여기가 어딘 줄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지. 사랑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면 내 그렇게 해주지. 백석은 그만하라고 이명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이명호가 백석을 걷어차더니 의자를 들어 내리쳤다. 그때 시커먼 취조실 문이 열리더니 한 사내가 들어왔다. 류충기였다. 이명호는 유충기가 들어서자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했다. 유충기는 나를 힐끗 보더니 백석에게 다가가서 그의 머리채를 옴켜잡고 들어올렸다. 여자랑 어디로 도망치려고 한 거야? 도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오. 그럼 뭐야? 일자리가 나서 만주로 가려고 한 것뿐이오. 그러면 혼자 가지. 왜 여자는 데려가려고 했지? 백석은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류충기와 이명호를 보면서 말했다. 저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요. 그 말에 류충기는 백석의 뺨을 후려쳤다. 나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만하라고 그만. 나는 류충기의 팔을 잡았다. 류충기는 내 턱을 들어 올리더니 이놈 죽이고 싶지 않거든 순순히 말 들어. 라고 말하고는 내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나는 류충기 얼굴에 침을 뱉었다. 류충기는 나를 노려보면서 손으로 얼굴에 묻은 침을 닦더니 소리쳤다. 너 족쳐. 이명호에게 단단히 이르고는 나를 끌고 나갔다. 백석의 취조와 고문은 이틀째 계속되었다.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 몇 달 전 경성에서 있었던 축구부 이탈 사건을 물고 늘어졌다. 그 사건도 학교 정책으로 이미 문책을 받은 것이라 경찰에서 다시 또 문제 삼을 일은 아니었다. 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사상이 불온하다는 핑계를 대었다. 게다가 학교 선생이 기생년과 눈이 맞아 도망치려 했다는 또 하나의 죄까지 더해서 놈들이 그에게 덮어씌운 죄는 몇 가지나 되었다. 기적 소리를 내면서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강제로 추방되듯이 함흥을 떠나게 되었다. 그를 감방에 두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단 말인가. 류충기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를 곧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이명호에게 경성까지 나를 데려다 주라고 명령했다.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을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죠? 날 믿어. 나 그렇게 비열한 놈은 아니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당장 떠나. 류충기는 형사도 아니면서 경찰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력이 있는 모양이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명호의 손에 이끌려 경성행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앞에 앉은 이명호가 구역질 날 정도로 보기 싫었다. 내가 보기 싫겠지.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은 없거든. 나는 이명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덜커덕 기차 바퀴 구르는 소리가 점점 빠르게 들려왔다. 그와 나눴던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차창 밖의 풍광처럼 휙휙 지나갔다. 어렵게 결정한 만주행 가방이 어찌하여 서울행 기차에 실려 있단 말인가. 온갖 잔인한 고문을 받고 있을 그를 생각하니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보다 더한 통증이 왔다. 늙은 기차는 느리고 친절하기까지 했다. 역마다 가는 힘 오는 힘 빠짐없이 실어주고 내려주었다. 첩첩산중 고개를 넘고 물층층 강과 강을 건너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이름 모를 동네와 마을마다 빠짐없이 기차는 멈추었다. 희노애락의 3대를 태운 기차는 한과 서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도 끝이 없는 적막강산의 연속이었고 반면에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겐 설렘의 연속이었다. 희노애락을 어루만지느라 그런 것인지 오지랖도 넓은 기차는 가다가 쉬다가 정처도 없이 움직였다. 이명호는 잠이 들었다가 깼다 하면서 나를 감시했다. 그렇게 경성까지 오는 내내 자불안석과 조바심에 태우는 사이 기차는 드디어 종착역인 경성역에 도착했다. 늘 그리운 내 고향, 멀리 삼각산이 보였다. 어릴 적 살던 관출동 집은 그대로일까? 역 광장을 나서니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마구 때렸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은 함흥거리로 되돌아가 마구 헤매었다. 함흥에서는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던 그였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 했던 그와는 이제 천리나 되는 공간적 거리감에 미칠 것만 같았다. 내 인생은 어찌 이리 갈팡질팡 떠돌고만 있는가. 내 운명은 가족도 사랑도 가지지 못하고 기댈 누구도 없이 혼자 쓸쓸히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졌단 말인가. 신은 내게도 그에게도 잔혹하기만 하다. 이명호는 임시로 거처할 집으로 나를 데려갔다. 류춘기가 연락할 때까지 그곳에서 꼼짝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석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명호 씨, 당신은 어찌 이렇게 변했나요? 일본 신사를 방문할 때만 해도 일제의 만행에 입에 거품을 물었었잖아요. 권력의 똘마니가 되었다니 불쌍하군요. 이명호는 나를 째려보더니 따귀를 한 대 후려쳤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는 놈들은 천벌을 받을 거야. 일본도 곧 패망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이명호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내 어깨를 꽉 쥐고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다른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다만 이 말만을 남기고 떠나갔다. 죽고 싶지 않으면 꼼짝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도록 해. 이명호가 가고 나는 빈방에 털썩 주저앉았다. 악몽만 같았다. 내 인생은 갑자기 벌어진 비극의 연속이었다. 갑자기 집이 없어졌고 갑자기 시집을 갔고 갑자기 기생이 되었고 갑자기 일본 유학을 갔고 갑자기 함흥으로 가게 되었고 갑자기 사랑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경찰에 연행되어 취조를 받고 갑자기 만주가 아닌 경성 어느 작은 방에 앉아있는 나는 앞으로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웠다. 그렇게 그에 대한 그리움과 혼자라는 외로움과 핍박받는 내 사랑의 처지로 서러움을 안고 지낸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류춘기와 이명호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백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사실만이라도 알고 싶었다. 그렇게 또 시간은 가고 여전히 유춘기와 이명호는 연락이 없었다. 이제는 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백석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순순히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나는 이명호가 구해진 임시 거처를 나와서 청진동의 자그마한 집을 구해 꼭